얘기했던 것처럼 2017학년도 논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워낙에 당시에 중력파 검출 성공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게 크게 됐었기 때문에 특이한 문제로 나왔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런 것들 좀 특이하게 내는 문제들 이렇게 맨날 똑같은 방식으로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탁 튀는 문제들이 있는데 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작년 이후에 또는 재작년하고 올해 뭐 요 사이에서 우리 과학계에서는 이렇게 또 문제화될 수 있는 특별한 연대에서 요거는 또 학생들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확인해 봐야지 그럴 수 있을 만한 그럴 어떤 이슈가 있었나 생각해 보면은 딱히 없어요. 요 사이에 과학계에서 제일 큰 일이었다라고 그러자면은 기껏해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요거 그거 발사한 거 요게 그 제일 뭔가 기대되는 것들에 가까운 거고 뭐 우리나라로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기술로 로켓 발사했다 그런 거 성공했다 뭐 요 정도가 이제 큰일이기는 한데 요거는 예상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이거 발사한 거 그거 관련해서는 뭐 특별히 그거 성공 작년 이제 딱 날짜가 맞춰져 가지고 작년 크리스마스 12월 25일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발사하고 그 이후에 궤도 안착하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펴져서 사진 전송하고 그것도 관찰 시작하고 한 건 이제 최근 일이긴 한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관련한 문제는 혹시 학교에서 뭐 중력파 검출에 성공했을 때는 그에 관련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도 뭐 할 수 있었으니까 그 관련한 이슈를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 그것도 뭐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관련해서는 관측한다, 무슨 스펙트럼 분석한다, 이러이러하게 하면은 우주의 더 깊은 곳까지 파장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 상들을 또 연구하면은 이런 현상들도 확인 가능하다. 그런 것 말고도 하나 또 얘기를 하자면은 L2 포인트 굉장히 유명해졌죠. 이게 뭐예요? L2 포인트. 라그랑주점들이 L, 1, 2, 3, 4, 5 뭐 이렇게들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를 이용해 볼 거다 하면서 그런 라그랑주점, 평형점에 대해서도 그런 점들이 각각 스테이블 포인트인지 언스테이블 포인트인지가 조금씩 또 다르죠. 이퀄리브리엄 포인트, 평형점 맞긴 한데 스테이블인지 안정적인지 언스테이블 불안정점인지 요건 또 다른데 요건 또 불안정 평형점이기는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점들이 어떻게 해서 평형점이냐 또 불안정 평형점이라고 안정 평형점으로 판정하는 건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요게 약간 역학하고 관련 있거나 조금 더 나가면 케플러 법칙하고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또 이슈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면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또 고작 딱 요거 얘기하면서 문제 뭐 출제한다 그러면은 별로 할 말도 없기 때문에 요를 포함하는 어떤 전체적인 연대선 특징이 1, 2, 3, 4번 문제가 조금은 연관성을 가지는 것들을 쭉 이어서 내는 시리즈 문제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싶으면서도 만들려면은 문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지만 잘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관련해서는 그 관련 문제 내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고 그걸 이제 다음 주 이 시간 되면은 그 주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연대 시험을 보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은 논제와 주제들에 관해서 쓰기 연습을 하거나 문제들 실제 검토도 다 해봤기 때문에 그때까지 내가 최대한 이제 야 이런 거 하면 돼 이런 거 할 줄 알면 돼가 아니라 야 이거 나올 것 같아 하는 거 찍기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한 문제 정도 이게 논제는 좀 찍어보기도 해야지 되는데 그 관련해서는 요 정도가 아마 그 평형점 뭐 힘들의 평형 에너지적으로는 어떻게 분석되나 하는 것들 좀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이제 아주 직전까지 고민한 그 연대 출제 예상 문제를 또 검토하기도 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는 거 얘기하고요. 자, 제시문 가나다라 나와 있는데 각각의 문제에서 지금 큰 문항 1, 2, 3, 4번, 1, 2, 3번 문제에 관련된 문제들이 제시문과의 연관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서 1번 문제죠.
마찰이나 공기저항은 무시할 거고요. 여기 벽면이 있고 땅바닥 그리고 수직인 이런 절벽 있고요. 여기에 도르래 있으면서 용수철 탄성계수 100N/m짜리 용수철이 하나가 원래 길이 상태 그대로 있고 물체 1kg짜리 A 물체에 달려 있고요. 줄 달려서 이쪽에 또 다른 물체 B 역시 질량은 1kg으로 동일하죠.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요거 그리다 말았네. 여기 용수철의 연장에서 A하고 B를 연결한 줄이 이게 현재 느슨하게 있는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물체를 낙하시킬 건데 저 느슨한 줄 부분이 5m만큼에 해당하나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잠시 지나면은 B 혼자서 5m만큼 낙하를 해 있을 거다. 그때 줄은 팽팽하게 펴져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줄이 전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줄이 펴졌기 때문에 요만큼은 자유낙하다가 지금부터는 장력을 받을 상황이 될 건데 요 부분에서 일단 물체는 5m는 자유낙하면은 증가속도 운동으로 쓰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든 물체가 1초 만에 낙하해서 5m 낙하면 10m/s 됩니다. 질량에 무관하게. 뭐 루트 2GH 써도 되는 거고요. 10m/s가 된 순간에 줄은 팽팽해졌는데 그러면 0m/s의 A 물체, B 물체는 10m/s가 된 상황에서 지금부터는 이게 같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용수철은 늘어나면서 그래서 이게 점점 또 빨라지다가 느려지다가 멈췄다가 또 올라가다가 하는 뭔가 용수철 관련한 단진동을 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해줘야지 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 또는 약간 조건을 변경시켰을 때 물체의 속도나 위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소문항 괄호 1, 괄호 2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림에서 제시한 2번 상황이 여기까지인데요. 자유낙하 시켰더니 B가 5m만큼 낙하했을 때 줄이 완전히 펴졌다는 뜻이죠. 팽팽해졌고 A와 B는 함께 운동하기 시작했다. 이때 A와 B의 공통 최초 속력을 우선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일종의 함께 움직이기 시작할 최초 속력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법칙들을 잘 적용해서 써야지 되는데 A 물체 0m/s인 순간 B 물체는 10m/s로 1kg, 1kg 질량 알려줬는데 지금부터 어떤 공통속도 V가 된다 그랬을 때 용수철은 순간적으로는 뭐 약간 빨라지긴 했지만 순간적으로 빨라져서 아직은 늘어나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고 높이도 큰 변화는 없이 속도들만 변했다라고 하자. 그럴 때 0에서 V로 10에서 V로 바뀌는 과정에서 아마 많은 학생들이 떠올릴 것이 첫 번째는 뭔가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고 싶다. 두 번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고 싶다. 뭐 이거 말고는 우리가 어떻게 뭐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자, 우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되나요? 그러니까 두 물체 0m/s, 10m/s 높이나 용수철 변화, 길이 변화는 거의 처음에는 거의 없다 치고 속도 변화 과정에서 운동에너지 제로, 운동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또는 이때는 mgh 썼어도 괜찮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50줄 나올 건데 이렇게 해서 구한 50줄이 운동에너지 2분의 1 나도 1km 너도 1km 우리의 속도는 공통속도 해가지고 이렇게 V는 뭐 5루트 2m/s 이렇게 되는 거 가능한가요? 해도 되니? 따라서 공통 최초 속도는 5루트 2m/s. 야, 요 풀이 과정이 되니?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 이렇게 풀어야지라고 작정을 했을 때 뭐 이러이러한 게 성립함으로 그래서 식 대입 그래서 정리하니까 이렇게 된다. 쭉 풀어나가는 과정. 대충 쓰면은 이 법칙을 지금 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딱히 안 써도 그냥 이 문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했어요. 그러면서 풀면 돼요. 그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요 과정에서는 쓸 수 없어요. 쓸 수 없는 이유가 뭐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라는 걸로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순간적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언제 성립해요? 언제 성립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 풀 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어떤 법칙을 써야 될 때 검토사항이 이런 거고 답안지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안 쓸 건데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가 아니라 여러분 답안지에서 이거 설명해야 된다면 이런 것들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는 상황이 이게 우리는 일반적인 문제 풀 때는 크게 두 가지처럼 쓰는 것 같아요. 하나는 특정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라는 식으로 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어떤 물체가 빗면을 내려오거나 그게 또 곡면이라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거나 그럴 때 물체가 여기 있다가 여기서의 속도는 얼마다? 여기서는 속도는 얼마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의 속도는 얼마겠냐? 뭐 이런 거 할 때 얘의 소위 운동 에너지 더하기 지금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서도 보존 계속 보존되고 있으니까 여기는 높이가 얼마니 했을 때 여기서도 보존돼야 되니까 높이만 한다면 보존되는 에너지 중에서 높이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역학적 운동 에너지 구해가지고 여기서 속도 구하고 하는 거 쓸 때 마치 특정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이거 비교하면 되겠네 라고 하면서 쓸 때가 있겠어요. 이게 첫 번째 경우고요. 두 번째는 어떤 시스템, 개의 역학적 에너지, 두 물체, 세 물체들의 역학적 에너지 합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역학적 에너지들의 합이 보존된다라는 의미로 쓸 때도 있죠. 그럴 때는 하나하나 물체들의 역학적 에너지는 변해요. 그러는데 합해본 네 역학적 에너지, 내 역학적 에너지는 아까 전의 합이나 지금 합이나 똑같다. 그럴 때가 이런 경우죠. 여기 빗면이 있어가지고 어떤 물체 여기 있고 줄 여기 도르래 여기 와서 또 다른 물체 있었는데 잠시 시간 지나니까 이건 여기 와 있고 그렇게 됐어. 그런 동안에 뭐 속도 빨라지든 느려지든 이렇게 하면서 느려질 때도 있겠죠. 속도 빨라지든 느려지든 하고 높이 올라가고 높이 내려가는 것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변화 다 합했을 때 요거는 역학적 에너지 당연히 증가하는 거 알겠어요? 느려지면서 올라가도 증가한다는 거 알겠어요? 왜? 특정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해당 물체에 가해진 보존력, 중력을 제외한 나머지 힘들에 의한 일이라고 해야지 되는 건데 요 물체는 중력, 수직항력, 장력 받으면서 여기까지 갈 텐데 중력, 보존력 제외하고요. 비보존력, 수직항력과 장력 받고 있는데 수직항력과 장력이 한 1만큼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다. 수직항력이 한 1, 제로, 장력이 한 1, 플러스.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증가한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안 됐네? 증가했네? 역학적 에너지 얘는 감소했네? 그렇지만 두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합은 일정할 거다. 요거 증가량하고 요거 감소량이 S라 그러면 플러스 TS, 마이너스 TS 이렇게 증가 감소량이 똑같을 거기 때문에 하는 식으로 물체 하나하나의 역학적 에너지는 바뀌지만 물체들의 역학적 합은 보존될 때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따로 써야 되는 것처럼 원래는 이제 서술도 약간은 바뀌어야지 되는데 어쨌거나 특정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때라는 건 어떻게 하면 되겠다? 특정 물체의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하는 거는 해당 물체가 어떤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그 물체에 가해지는 힘 중에 보존력이라고 하면은 어려운 말일 수도 있기는 한데 보존력이란 중력, 탄성력, 전기력 요 세 가지가 보존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거는 거의 나올 이유도 없어요. 요 세 가지 힘이 보존력인데 그 외의 힘은 비보존력이라고 그랬을 때 뭐 장력, 수직항력, 마찰력, 공기저항 이런 것들 다 비보존력이라고 할 때 보존력만 물체가 받으면서 보존력에 의한 일만 받으면서 물체가 운동했을 때 거꾸로 얘기하면 비보존력에 의한 비보존력은 안 받았다라고 그러면 안 돼요. 비보존력에 의한 일은 0일 때 여기서도 수직항력 받으면서 이동하지만 요것서도 수직항력 받으면서 이동하지만 수직항력은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확인해 줘야 되겠고요. 그런 비보존력에 의한 일이 0이므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라고 써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요거 물체들의 속도가 바뀌는 순간 0에서 V로 V 10m/s에서 V로 이렇게 바뀌는 동안에 그 물체들의 아주 짧은 순간 동안에 아주 강력하게 큰 힘이 작용해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바꾸는 요소는 장력입니다. 장력은 순간적으로 아주 매우 크게 작용할 수도 있어서 장력이 얘한테
분명히 아주 짧은 순간 동안에 일을 하긴 하기 때문에 장력 비보존력이 일을 하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쓸 수 없다라고 가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장력이 이렇게 개입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되는 건 맞는데, 근데 그러면은 장력 적당한 매우 큰 힘 T가 걸려가지고 A의 속도를 바꿨어요. 장력이 오른쪽으로 가해졌어요. B의 속도를 바꿨어요. B의 장력 위로 가해졌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속도가 바뀌는 동안에 장력이 한 일이 혹시 똑같지 않습니까? A의 역학적 에너지는 TS 증가했다라 그러면 B 역학적 에너지는 TS 감소했다 그러면은 역학적 에너지 합 보존되는 거 맞잖아요.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원래는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 다 이상적인 조건으로 쓰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장력이 일을 하려면 물체가 아주 미세하게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고 이 경우에도 B도 약간 미세하게 아래쪽으로 내려갔지만 중력이나 탄성력에 의한 일은 그에 비하면 무시할 만하다라고 하는데 장력은 이 아주 짧은 거리 뭐 델타 S, ds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미 있을 만큼 큰 힘이 순간적으로는 가해졌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는데 그렇게 했을 때 오른쪽으로 갔는데 오른쪽으로 TS, 아래로 내려가는 거리에 대해서 위쪽으로 TS 한 일 똑같으면 역학적 에너지 또 보존돼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우리는 각각의 물체에 대해서 장력이 가해지면서 물체가 움직이는 거리가 약간 다르다고 봅니다. 요게 장력이 여기에 대해서 뭐 줄 길이가 일정하니까 오른쪽 간 만큼 내려가야 되지 않겠냐. 델타 S 똑같지가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보는 게 하나 또 필요해가지고 요게 성립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얼버무리는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럴 때는 줄을 완전 이상적으로 줄 길이가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뭐 역학되는데 보존 안 돼요 라고 그렇게 쓰기는 일단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거 다 틀렸을 겁니다. 이 경우에 0m/s가 Vm/s로 10m/s가 Vm/s로 바뀌는 과정에서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보존된다. 운동량은 보존된다 라고 하는 소위 운동량 보존 법칙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이것도 안 써도 쓸 게 없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최초 A의 운동량 1kg에 0, B 1kg에 10 이었는데 나중에 공통속력 V에 대해서 2kg짜리가 V 해가지고 V 5m/s에서 출발한다 라고 볼 수 있겠다 해서 오르트이 아니고 이거에 따른 그거 아니고 에너지 손실이 있으면서 5m/s다 라고 하면서 운동량이 보존되므로 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틀렸어요. 선생님 왜 틀려요? 운동량 보존 법칙 쓸 건데 뒤에 해설 보니까 이거 5m/s 한 것 같은데 풀이는 이거 비슷하게 하는데 운동량의 합이 보존되므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함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왜? 운동량 보존 성립 안 해요. 자, 봅니다. 얘들 처음에 A 순간적으로 정지해 있었을 때 운동량 제로 맞아요. B 운동량 얼마야? 1kg짜리 아래로 10. 합하면 얼마야? 아래로 10. 두 물체가 운동량이 생겼다고 합시다. 똑같은 속력 됐다고 하자. A 운동량 얼마야? 오른쪽으로 1V. B 운동량 얼마야? 같은 속력 됐다 그러면 당연히 아래로 움직이겠죠. 아래쪽으로 1V. 운동량 합 얼마예요? 운동량 오른쪽 아래 45도 방향으로 루트 2V입니다. 아래로 10하고 오른쪽 아래 45도 방향 루트 2V. 당연히 다르죠. 그래가지고 이건 굉장히 기초적인 건데 운동량은 벡터량이기 때문에 방향까지 똑같으면서 보존이 됐어야 운동량 보존 법칙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리가 절대로 없기 때문에 A가 움직이기 시작한 이상 아랫방향의 운동량 합이라는 거 완전 연직 아랫방향으로 나타나는 거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 법칙을 언급하면은 감점이에요. 굉장히 까다롭게 풀면 이거 감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쓰냐?
운동량 보존 법칙 유사하게 풀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보통의 경우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언제 보존된다? 운동량 보존 법칙 언제 적용 가능하다? 어떤 물체 V1으로 움직이고 어떤 물체 V2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충돌하면 운동량들은 바뀔 거예요. 속도가 바뀔 거예요. 속도가 바뀐다. 각각의 물체가 가속 운동을 한다. 근데 가속 운동, 속도 바뀌는 과정에서 힘이 작용했을 건데 A 물체, B 물체가 충돌 과정에서 얘의 속력이 바뀌었고 얘의 속도가 바뀌고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속도를 바꾼 힘이 뭐야? 물체가 속도가 바뀌려면 힘을 받아야 되는데 힘이 뭐야? A가 속도가 바뀐 원인은 B에 의해서 충돌하면서 받은 수직항력 또는 탄성력. B가 속도가 바뀐 원인은 A에 의해서 충돌하면서 받은 수직항력 또는 탄성력. 그거 A가 B에 B가 A가 하는 힘이었네. 작용반전 관계네. 충돌하는 동안에 그런 힘이 가해졌을 거니까 충돌 시간 공통이니까 그 힘에 의한 충격량 왼쪽으로 FT, 오른쪽으로 FT. 각각의 물체의 운동량 변화, 충격량이 똑같으니까 다른 힘은 개입할 여지가 아예 없었으니까 운동량 변화 각각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라면, 방향이 반대라면 합은 보존이 됐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 그대로 적용된다라 그러면 당연히 말이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유사하다고 하는 거는 운동량 보존 법칙처럼 쓸 수 있을 상황인 것 비슷하게 운동량 크기의 합은 보존된다. 크기의 합은 보존된다. 벡터량으로서 운동량이 보존되는 건 아닌데 그것의 크기의 합은 보존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쓸 말이 이제 풍부해진다는 거죠. 운동량 보존 법칙 성립 안 하는 거 성립한다고 썼으면 무조건 감점이고요. 운동량 크기의 합은 왜 보존되느냐? 지금 같은 경우에 A 물체는 용수 처리 거의 가는 힘은 순간적으로는 없을 거고요. B 물체 아래로 운동하고 있었는데 똑같아요. A 물체를 순간적으로 V로 만드는 힘은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T 장력이었어요. B 물체를 아래쪽으로 운동하던 거 5m/s를 V, 요거 10m/s이던 걸 V로 바꾸는 그런 일종의 느리게 만드는 힘은 위쪽으로 장력 T 뿐이었다라고 생각하자. 왜 거의 아주 짧은 시간 T 만에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순식간에 속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B에 가해졌을 중력에 의한 속도 변화, 그 효과는 무시하자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경우에 앞에 거랑 헷갈릴 수 있는데 줄의 길이가 완벽하게 일정해가지고 둘이 오른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동한 거리는 같다라고는 이럴 경우는 안 쓴다. 굉장히 고급 스킬입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쓸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얘가 요만큼 갈 때 얘는 요만큼 오는 거 요거 차이가 나는 거 이 작은 변위에 차이가 나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럴 시간은 공통인 건 맞잖아요. 그러면은 A의 운동량 변화는 오른쪽으로 아무튼 T만큼 라지 T는 장력이고 스몰 T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B에 가해지는 운동량, B에 가해지는 충격량은 위쪽으로 T 곱하기 T. 아니 니네가 변이가 달라도 시간이 공통인 건 똑같잖아. 이건 어쩔 수 없잖아 라고 그러면은 어차피 운동량이 제로였던 것에 운동량 크기 변화 딱 T만큼 증가하는 것하고 요것의 운동량 크기 변화 아래쪽이었던 운동량이 위쪽의 충격량에서 마이너스 T만큼의 충격량, 운동량 크기 변화는 요거는 어쩔 수 없이 맞는 얘기가 될 거기 때문에 크기 변화가 증가 감소로서 똑같기 때문에 운동량의 크기의 합은 보존이 될 거다 라 그러면은 요 식이 그대로 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뭐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 굉장히 유니버설하게 거의 예외 없이 막 써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쓰지만 이럴 경우에는 그 쉬운 아주 풀이하는 쉬운 식이 나오는 이 굉장히 익숙한 요 풀이 과정이 함부로 뭐 이럴 땐 맨날 운동량 보존 법칙 나는 쓰고 있었어요 라 그러면은 얘는 그냥 깊은 내용, 과학적 이해 이런 거 없이 습관적으로 공식만 대입해가지고 문제 푸는 친구였네. 뭐 과학 그렇게 잘하는 학생은 아니네 라고 할 건데 그런 학생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A와 B가 함께 운동하기 시작한 그 순간 최초 속력이라고 할 수 있을 그 속도는 5m/s가 맞기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쓰고 풀었다라 그러면은 뭐 맞긴 맞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뭐 우연히 맞았다, 잘못 생각했는데 뭐 이것도 그렇게 볼 수 있네처럼 희한하게 그렇게 돼가지고 우연히 맞았다라고 볼 수 있을, 엄밀한 의미에서는 모르고 풀었는데 희한하게 맞았다, 틀렸다라고 할 수도 있을 그런 문제긴 했었습니다. 되게 독특한 논점이 들어있는 문제였어요. A와 B의 공통성력 그래서 구했고요. 다음 이후 용수철이 늘어나서 변형돼 최대 길이는 얼마일지 구하시오. 자, 그 과정에서는 이제 후단부라고, 한 문제에서 전단부 있고 후단부 있는 건데, 후단부에서는 이제 물체가 공통속도 5m/s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물체에는 중력과 장력 받으면서, 중력, 수직항력, 장력, 탄성력 받으면서,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이제는 아래쪽으로 쭉 얼마만큼, 뭐 지금부터 뭐 X만큼 간다 치자. 이만큼 갔을 텐데, 그러다 보면은 최대 변형된 길이, 늘어난 길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들이 내려가다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 왔을 때 X를 구해라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거를 일일이 뭐 이게 단진동이고 어쩌고 할 필요 없이, 그런 시점이 왔다 치면은 물체가 그 상태가 됐을 때까지 아까 전에 했던 거 지금 이제 바로 쓰는 겁니다. A 물체는 중력, 보존력, 탄성력, 보존력, 수직항력 1, 0줄 해요. 장력에 의한 일만 받을 거다.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Tx. B, 중력, 보존력, 장력, 비보존력. 아래만큼 X로 내려오는데 적당 크기의 T, 뭐 일정한 크기는 아니지만 T 위로 받으면서 X만큼 내려왔다.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마이너스 X. 요게 똑같을 거기 때문에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 B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똑같다.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 합은 같다. 합은 일정하다. 라고 해서 그냥 써주면 되는 거죠. 최초 A와 B 운동에너지 2분의 1, 2kg이라고 퉁 쳐서 V 5m/s인데 일단은 V라고 씁시다. 더하기 뭐 포텐셜 에너지, 얘에 대해서는 기준점 여기, 얘에 대해서는 기준점 여기다 쓰면 처음에 0이라고 쓸 수 있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 제로가 보존이 된다. 어떻게? 두물체 속도가 0이 돼서 운동 에너지 0. 중력 포텐셜 에너지 A는 변함없음. B 입장에서는 아래로 X미터만큼 내려왔음. 1kg 중력 가속도 10이라고 치고 X만큼 내려오고, 그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처음에 탄성 포텐셜 0이었는데 나중에는 X만큼 증가했으니까 2분의 1 K 100 X제곱, 딱 그 변형된 길이 자체가 물체의 변위이다 라고 했을 때 요거로 해서 갖다 놓고 풀어주고, 요거 V는 5 대입해가지고 X값 써주면 되는 거로, 오히려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거 확인만 하면 식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풀어보고 경험했던 거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럴 경우에는 지금부터 멈출 때까지는 0m/s 될 때까지는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 라고 쓰지 말고, 왜 역학적 에너지 합이 보존된다고 쓸 수 있는지, 왜 역학적 에너지 증가 감소라고 하는 것이 서로 이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쓸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또는 이제 완전히 멈출 때까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물체가 받는 힘들 이런 것들 분석하고 서술하는 과정 꼭 들어가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설명한 데 있어서 이 전단부에서 은근히 감점 요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2번, 똑같은 상황에 같은 용설 상수 쓰고 질량도 똑같은 A, B에 대해서 B를 아래로 적당히 당겨서 꽉 잡고 있었더니 용수철로서는 0.4m만큼 늘어난 상태가 되어 있었다. 그 상태에서 손을 가만히 놓았더니 얘네들이 올라가요. 뭐 그러다가 중간에 뭐 느려지기도 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최초로 처음으로 0m/s가 되는 지점은 출발 지점으로부터 몇 미터 지점인가 그랬어요. 요거 용설 자체의 늘어난 길이가 0.4m다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손 놓으면은 A, B 이렇게 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랬을 때 뭔가 어디 가가지고 물체 뭐 좀 줄어들었다. A 뭐 여기쯤 왔다 치고, 적당히 여기쯤 왔다 치고 같은 높이 X만큼 갔다고 치면은 이렇게 한 동안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되겠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면서 갔다면
거기 가서 또 멈춘다면 지금도 멈춰 있고 거기 가서도 멈춰 있다라고 그랬을 때 요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서 운동 에너지 0, 포텐셜 에너지 A는 기준점 여기, B는 기준점 여기 해가지고 또 0.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 X 제곱 뭐 10분의 4라고 할까요? 제곱 한 개 보존돼야 돼요. 둘 다 최대한 올라가서 또는 왼쪽으로 가서 운동 에너지 0에 얘가 X만큼 갔다면 이건 높이 변화 없으니까 포텐셜 에너지 1kg B에 대해서 G10 X 됐어요. 얘는 왼쪽으로 갔지만 높이 변화 없어요. 그리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플러스 2분의 1 K에 0.4m 늘어났다가 왼쪽으로 X만큼 더 가면은 빼기 X 하면 그냥 알아서 다 처리되겠죠. 10분의 4, 0.4 마이너스 X의 제곱.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하면은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될 때는 언제야? 이렇게 해서 될 때는 A와 B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A와 B가 동시에 정지한다는 전제 하에 또는 A와 B가 함께 단진동을 한다는 전제 하에 똑같은 말이죠. 함께 단진동 한다면 정지, 올라가서 정지, 뭐 맞는데 또 내려와서 정지. 그만큼 왔다 갔다 하면서 단진동 하다가 뭐 요 지점 찾으면 되겠네. 아 선생님 저는 이거요 더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단진동 하는 경우에 요거 평형점 찾아가지고 평형점에서 물체들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얘네들이 평형점까지 진폭만큼 2배 하면은 올라가서 멈추는 지점 나와요. 뭐 요런 얘기들 얼마든지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거 아니죠. 자 그런 거 아니고요. 문제에 따라서는 논점이 너무 적을 때는 이런 것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내가 용수철을 0.4m만큼 늘릴 수 있을 정도의 B를 내린 요 상태에서 손을 놓으면 얘가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게 0.4m가 물체 A, B의 질량에 비해서 너무 작아지고 살짝 당긴 거나 다름없어요. 손 놨더니 띠웅 하고 지금부터 손 놨더니 띠웅 하고 더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확인해야 되는 건데 최초 A와 B를 가만히 놓았을 때 이것들에 가해지는 힘은 어떠하냐? B 쪽에는 중력이 10N 가해지고 A 쪽에는 중력이 수직항력 상쇄되고 왼쪽으로 40N 가해지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장력, 위쪽으로 장력 받을 때 A와 B 오른쪽 또는 아래쪽으로 내려갈 여지는 없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겠지라고 했을 때 둘이 받는 알지 아니면 같아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뭐 정리는 가능해서 그래서 안토 올라가고 왼쪽으로 가고 하는 것까지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물체들이 잘 움직이다가 용수철이 원래 길이가 되는 순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쭉 잘 가다가 A가 용수철 원래의 길이로 딱 돌아간 순간 B 그래서 0.4m 올라간 그 순간 물체들이 받는 힘 한 번 더 봅시다. 각각에 대해서는 B에 대해서는 아래쪽으로 중력 10N 받고요. 장력 위로 TN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 물체 여기 갔을 때 중력 수직항이 상쇄되고요. 장력 T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탄성력을 0N 받죠. 탄성력을 0N 받는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A가 받는 힘과 B가 받는 힘이 공통이 되려면 왼쪽 또는 위쪽 기준으로 지금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으로 T 받는다고 치면은 두 물체가 질량이 똑같으니까 가속도는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두 물체가 받는 R자 힘이 공통해야 되겠다. 오른쪽으로 T라 그러면 이 순간에 물체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10-T 받는다고 할 수 있겠네. 그런 힘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T 값은 5N이에요. 아 그렇구나. 뭐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 순간에 그랬는데 이제 조금 더 가서 이번에는 물체가 용수철이 압축된 순간 봅시다. 그래서 용수철이 압축된 길이가 X가 되었다고 치자. 물체 그래서 조금 더 일단 올라갔습니다. X만큼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그때 물체가 받는 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물체가 받는 힘 요거 역시 중력, 탄성력 밀리는 방향으로 봤고요. 탄성력
KX 밀리는 방향을 받으면서 장력 T 받겠지? 그래요. 물체 여기 왔어요. 중력, 지저분하네요. 조금만 지울게요. 중력 10N 받으면서 위쪽으로 장력 받아요. 물체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면 그러면 지금 받는 R자 힘도 양상이 똑같아야지 돼요. 물체들이 받는 힘의 양상이 똑같아야 된다. 오른쪽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KX, 오른쪽으로 T, KX 플러스 T가 물체 지금 아래쪽으로 10, 위쪽으로 T, 마이너스 T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KX 플러스 T 마이너스 10 왜 이렇게 했냐? 마이너스 10은 2T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네. 뭐 K 값에다가 뭐 100 넣을 수도 있을 건데 오케이 뭐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럴 때 X 적당히 가해지면 T 가해져도 되겠네. 그러는데 요때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조금 더 압축시켜 볼까요? 적당히 잘 가게 되면은 그런 X'만큼 압축이 됐을 때 만약에 X'만큼 압축했을 때의 탄성력이 10N이라면 어떻게 돼요? 탄성력 100X가 그러니까 X가 0.1이었을 때 1mm, 2mm, 3mm 괜찮아요. 그러는데 1cm, 2cm 괜찮아요. 10cm만큼 압축이 됐을 때 그래서 KX가 10일 때 T는 어떻게 돼요? 0 되죠? 용수철이 10cm만큼 압축이 됐을 때부터는 장력이 잠깐 0 됐어요. 0 됐어? 그런 다음엔 어떻게 돼? 10cm 이상 0.1m 이상 압축이 되면은 KX가 예를 들어서 20 이렇게 됐어. 그러면 그때도 탄성력 20 오른쪽, 장력 T 오른쪽, 중력 아래로 10N, 위쪽으로 TN 이거 같아야 두 물체가 함께 운동하는 거 R자임 똑같은 크기, 똑같은 방향성 같은 방향은 아니죠. 방향성에 대해 생각하시고 T 값은 얼마니? 뭐 마이너스 5N 막 이런 식으로 장력이 마이너스 5N 마이너스 몇 N 걸려야 돼? 말이 안 됩니다. 장력은 물체에 당기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작용한다라고 쳤는데 장력이 마이너스 몇 N이면 이 줄은 A를 밀고 이 줄도 장력 마이너스 5N 아래로 민다는 얘기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용수철이 0.1m 이상 자체 기로부터 압축되었을 그때부터는 장력이 0N 이하로 마이너스 몇 턴 나오는 상황이 돼야지 된다. 장력이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때부터는 작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이다. 뭐 A와 B가 여기서 나서 쭉 가다가 여기쯤 와가지고부터 그러니까 올라가다 보면은 점점 빨라지다가 점점 느려지다가 그러다가 0m/s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쭉 가다 보면은 A가 가속도가 10m/s 이상으로 얘가 오른쪽으로 가속도를 가져야 된다면 그때부터는 줄이 느슨해지면서 B는 1kg이기 때문에 중력 10N 받으면서 위쪽으로 탄성력에 의해서 빨라지다가 느려지다가 올라가면서 느려질 가속도는 T가 최대 10N이었을 때 0이었었다가 T값이 0이 되더라도 아래쪽으로의 최대 가속도가 11, 12, 13 이런 게 나올 수는 없는 거라고. 그때부터는 줄에 걸리는 장력이 없어지는 것처럼 해서 그 지점부터는 연직투상 운동한 것처럼 나름 혼자서 운동을 해줘야지 되겠다 라고 요 용수철이 0.1m까지 압축됐을 때 그 높이 지점에서 연직투상 운동한 것처럼 던진 것이 최대 높이가 얼마나 되겠느냐 라는 걸로 따져줘야지 되겠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요렇게 써주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써줍니다. 높이 기준점은 B에 대해서는 여기, A의 기준점은 그냥 여기라고 생각하면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 합, 처음에는 정제 있었다,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제로였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에 100에 10분의 4 압축됐을 때 제곱이었다가 보존이 되는 거는 함께 움직여서 적당한 속도 됐을 때 뭐 운동 에너지 있고요. 합시다. 2분의 1 둘이 아직은 공통 속력이야. V제곱
그렇게 했을 때 요때를 구하자는 거죠. 0.4m 갔다가 0.1m 더 0.1m 압축된 상황. 그래서 높이로서는 A는 높이 변화 없고요. B가 M, G 0.5m 올라간 상황.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 용설 이 10cm 0.1m 압축됐어요 라고 하는 상황까지 이때는 같은 속도에 대한 뭐 포텐셜 에너지, 우리들의 역학적 에너지 다 보존된 거 쓸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된 이후에 아직 용수처럼 더 압축돼야 됩니다. 그럴 때부터는 B가 나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최초 위치에서 0.5m 올라가서 됐을 때부터는 앞에서 줄이 느슨해지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구한 속도로 지금부터는 연직 투상운동 한 것처럼 추가로 H'만큼 나는 단독으로 올라가겠다. Vm/s로 던져서 최대 높이 H'만큼 갔을 때 H'은 어떻게 나오죠? 2G분의 V제곱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할 거라서 요거 이용해서 V값 둘을 연결한 줄이 느슨해지는 순간에 A와 B의 공통 속도 구하고 그 V에 대해서 2G분의 V제곱 G 10 쓸 거니까 20분의 V제곱이겠죠. 쓰고 그때 플러스 지금까지 올라온 높이니까 플러스 0.5 이렇게 되는 지점에서 B는 나름 순간적으로 0m/s가 최초로 나타난다 라고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요거 물체가 진동운동, 단진동할 때 함께 움직일 때 뭐 이렇게 하면서 최대 높이 이런 거 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은 다들 굉장히 빠르게 식도 세우고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문제는 그건 니네들이 같이 움직이기를 계속 하는 동안이지 둘의 운동이 좀 바뀌는 순간이 나오게 되면 둘의 속도가 다른 양상으로 움직이게 될 거야 라고 했을 때부터는 계속해서 적용하는 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돼 라는 거 요거 하나 확인하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그 일반적인 연대 문제 유형하고는 다르게 그냥 되게 수능 문제 같은 거였었는데 그 속에 또 함정이 있었다라는 거 일단 얘기를 하고요. 관련해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운동량 보존, 운동량 크기의 보존과 운동량 보존 법칙 자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역학적 에너지가 언제는 보존되고 언제는 보존되지 않는지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 요거 설명하는 게 요거 한 번 더 짚어보는 게 사실은 이 두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우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함정에 얼마나 안 빠지고 이렇게 꼬박꼬박 안 빠지고 잘 썼나? 이거 문제 난이도에 비해서 내가 30분, 35분이나 줬던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 요런 거 주의해야 되는 건데 좀 생소한데 그럼 관련해서 이거를 뭐라고 말로 표현해야 될까? 생소한 만큼 글 이렇게 만들어내는 답안 작성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시간 그렇게 줬는데 잘 썼나 모르겠네. 잘들 해보셨길 바라고요. 잠시 쉬는 시간도 조금 가졌다가 논제 2번 역시 1번과 2번 같이 나오죠. 자, 요 문제 또 풀이 한번 해볼 건데 요거는 각자 화장실 조금 갔다 오시고 이거는 문제 자체가 보통 학생들이 접하던 것에 비하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서 자체가 약간 난해하지 뭐 어떻게 풀어야 될지 방향만 잡으면 금방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함정이랄 것까지는 없는데 뭐 요 경우에도 역시 힘 작용하는 거, 일 에너지 정리 뭐 이런 것들 얼마나 잘 쓰나 하는 거 보기 위한 거니까 요것도 약 한 30분 정도 시간 들면서 풀 거기 때문에 잠시 각자 볼일 보는 시간 가지고 8시 45분까지 아니죠. 추가 조금 하면은 50분까지 각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땅바닥에 물체, 적당한 물체 있고요. 여기 세타 각도의 빗면이 있는데 물체들 직각삼각형 모양의 빗면을 가진 이런 사물이 있을 거고 공도 있을 건데 질량은 둘 다 10kg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공기 마찰력 이런 거 없을 거고 요 빗면이 요게 3대 4대 5 되는 탄젠트 세타 값이 지금 세타 요렇게 봉을 하면 3분의 4라고 나올 상황이라고 하네요. 물체가 처음 빗면 물체 지금 말이 좀 정확해야 되는데 요거는 공이고요. 요게 빗면 물체예요. 빗면 물체는 처음에 정지해 있었는데 땅바닥에 뭐 이렇게 있었던 상황에서 공이 빗면을 따라서 10m/s로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빗면이 가만히 있다면 뭐 이렇게 쭉 올라갔다 내려오든 가다가 끝에서부터는 포물선 운동을 하든 이러는 게 보통의 상황인데 빗면 물체의 오른쪽으로 F라는 힘을 적당히 한번 가했다고 합니다. 빗면에는 오른쪽으로 적당한 크기의 힘이 완전 오른쪽으로만 F가 가해지기 시작하자 공은 빗면으로부터 일정한 크기의 수직항력을 받으면서 운동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2초 후에 공은 순간적으로 상하 방향으로의 속도만 가지게 됐다 그러는데 공이 받을 그 일정한 크기의 수직항력과 2초 경과식 공의 속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가만히 있으면은 이 공이 그 좌우 방향의 속도 성분 없이 위아래로만 속도를 가지는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쭉 가다가 뭐 이렇게 포물선 운동하고 그럴 때 왼쪽 방향, 오른쪽 방향 속도 이런 거 포물선 방향 운동을 할 때는 일정할 거고 빗면 따라서는 완전 빗면 방향으로 등가 속도 운동 점점 느려지다가 완전히 정지해서 이렇게 내려올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자, 이런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다른 마찰은 무시한다고 그랬을 때 어떤 공 같은 게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떤 빗면을 이렇게 밀어버릴 거야. 이렇게 밀어버리면 공이 오이쿠 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아니면은 상상만 해봐도 땅바닥에 어떤 물체가 있는데 내가 어떤 빗면을 잘 갖다 놓고 삽 같은 거 이렇게 갖다 놓은 다음에 이거를 옆으로 밀기만 해도 공이 이렇게 밀려나는 게 아니라 슝 하다가 이렇게 밀리고 그러는 거 내가 밀어서 이거 던져버리는 효과 뭐 이런 거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 던져버리는 건 아닌데 내가 적당한 속도 잘 주고 뭐 그렇게 했더니 이게 쭉 가면서 여기서 날아갈 수도 있지만 오이고 하다가 날아가더라도 위아래 방향으로 속도는 0이었다가 뭐 내려올 수도 있는 뭐 이런 상황도 잘하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되게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말로는 이렇게 편안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 밀면은 공이 뭐 이렇게 하다가 적당히 올라가서는 좌우 방향 속도 성분이 없어지는 그래서 위아래의 절대 속도 성분만 가지는 이런 때가 있을 것 같다. 뭔지 잘 모르겠는데 물체에 대해서 10m/s 현재 요 빗면 따라가는 방향으로 속도를 가진다 그랬으니까 일단은 물체의 최초 속도에 대해서 지면의 나란한 방향, 수직인 방향,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답안지 쓸 때는 좀 짧게 써야지 되는 거니까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 속도 성분을 분해해 보면 물체의 최초 속도는 그 수평 방향도 이쪽 저쪽 있으니까 왼쪽으로 6m/s 연직 윗방향으로 8m/s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서술 과정에서는 해주면 좋겠어요. 그런 속도로 움직일 건데 어쨌거나 빗면은 이렇게 생긴 면에 의해서 수직항력을 받긴 받아요. 물론 중력도 받기는 하지만 그래서 수직항력을 잘 받는데 내가 이 힘을 잘 조절하면 이 힘이 일정하다는 뜻은 아니고 이 힘을 잘 조절해서 빗면과 물체, 빗면과 공 사이의 수직항력 크기는 적절한 크기로 일정하게 가할 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편견 갖지 말고 공이 적절하게 올라가고 물체도 빗면 물체도 적절하게 이렇게 왔을 때 이게 얼만큼 이동하는 건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땅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그때 물체가 받을 힘을 한번 따져봅니다. 이게 움직인 동안에 그 경로가 포물선일지 쌍곡선일지 그냥 직선 운동을 잘하고 있었을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뭐 아무튼 간에 물체는 받을 힘은 확실하죠. 중력 1kg이니까 완전 연직 아랫방향으로 10N 받으면서 이 빗면의 모양은 바뀌지 않으니까
빗면의 수직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적당한 크기 n 뉴턴의 수직 항력이 가해지고 있을 거기는 하다. 그래서 이런 힘이 가해지고 있을 거기는 한데 이때 물체의 운동 방향이 이쪽 방향이다 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물체가 처음에는 요 속도 6m/s, 8m/s 이렇게 쭉 출발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가고 있어서 순간 속도, 그 다음에 위아래로 이렇게 속도 변화, 속도 분해하고 그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거지. 가면서 이 빗면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는 영향 받아서 뭐 이렇게 하면서 순간적으로는 요거보다 좀 더 이렇게 가파르게 운동하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순간의 속도를 요걸로 또 써서 그 속도 분해하고 뭐 하는 것들, 요거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일반적으로 풀던 문제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서 야, 요 속도 요거는 뭐냐 싶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그 속도도 모르니까 아니 이 속도를 크기를 알고 뭐 해야 뭐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속도 분해를 또 해봤더니 하는 것들을 따질 수 있는데, 그런데 적당한 시간 잘 지났더니 2초 후가 되었더니, 이때가 2초란 건 아닌데 아무튼 2초 시간이 경과할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아 이게 절대 속도가 빗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는 빗면에 대해서 이렇게 가면서도 그런 빗면에 붙어서 위로 올라는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물체 운동 방향, 속도 방향이 이렇게 나중에 가팔라지긴 하겠구나 라고 그랬다면, 아 가팔라진다고 그러면 완전 윗방향, 수직 방향의 속도 성분만 남을 때도 있겠네. 그러면 좌우 방향 속도는 없어지겠네 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은 물체가 이런 식으로 힘을 받을 때 요 아랫방향의 속도 성분이 이러는데 아랫방향의 중력은 이런데, 현재 속도 방향이 어떠하든 중력은 아랫방향, 접촉한 면의 모양은 유지되는 거는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수직 항력은 순간적으로 이쪽 방향. 근데 조절을 잘 해서 이 수직 항력의 크기는 일정하게 만들어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수직 항력 자체를 오른쪽 방향, 위쪽 방향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다. 이렇게 나눠봤더니 요 각도의 탄젠트 값이 4분의 3 나와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오른쪽 방향으로 5분의 4 n 뉴턴 수직 항력 성분, 위쪽 방향으로 5분의 3 n 뉴턴의 크기로 분해를 할 수 있겠다. 이것도 여러분들 아까 전에도 이제 그 답안지 같이 검토하다가 잠깐 얘기를 한 건데, 요거 n 뉴턴 둘 다 n 쓰니까 요거 단위에다 괄호 안 쳐주면 되게 이상하고요. v 볼트 마찬가지고요. 해가지고 수직 항력은 노멀 포스라서 n 써주는 게 관행인데, 요거는 단위까지 붙였으면 nn 나와서 좀 이상하긴 하죠. 그래서 괄호로 구분해주고, 그래서 적당한 일정한 크기 n 뉴턴의 수평 방향과 연직 윗방향으로의 속도 성분 분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운동 방향, 운동하는 궤적, 속도의 방향은 잘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아무튼 받아야 되는 힘은 연직, 수평 방향, 요거인 거는 언제나 확실해. 이건 뭐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힘을 계속 받는다라 그랬는데, 위아래 방향은 일단은 두 번째로 치고 수평 방향으로는 이런 힘이 가해지는 것이, 이렇게 벡터량에 대해서 어떤 두 방향이 뭐 요 방향이든 수평 방향, 연직 방향이든 서로 수직인 것끼리는 영향을 안 미치죠. 영향을 안 미치니까 이제 슬슬 아이디어가 이제 생깁니다. 문제 분석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이제 없다가도 생기는데, 절대 속도가 상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만 나타나게 될 어떤 상황이 된다 그랬다. 원래 왼쪽 방향의 속도 성분이 있었는데 저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것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운동량도 벡터량이니까 왼쪽 방향으로의 속도는 결국은 분해해서 남을 위, 아랫 방향 뭐 이런 것들은 영향을 못 미치고,
저것만 제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 0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 시간에 대해서 일정한 힘이 가해졌다. 2초 동안 5분의 4 n 뉴턴이 가해져서 오른쪽으로 가했을 충격량이 6m/s에 대해서 요거 10kg이니까 60 뉴턴세크 또는 킬로그램 미터/s가 딱 맞게 나온다면 아니 일단은 이거는 제로로 만드는데 성공한 거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면은 내가 계산을 잘 못하는데 요거 30 곱하기 4분의 5 조금 남긴 하죠. 2분의 15 75 뉴턴인가? 원래 이 수직항의 크기는 37.5뉴턴으로 일정했어야 되는 거다라는 거. 이게 되게 특이하고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벡터량, 벡터 분해할 수 있고 그러면 운동량, 충격량 간의 관계로 요거는 제법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힘이 일정하게 되면은 그러면 물체 적당한 높이에서 상하 방향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2초 후에 공의 속도, 절대 속도겠죠?는 어느 방향으로 몇 미터/s인가 위아래 방향으로 몇 미터/s인지 또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n을 알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위쪽 방향으로 가해졌을 요 5분의 3n 5분의 3 곱하기 n값이 2분의 75 나오니까 2분의 45죠. 뉴턴과 아래쪽으로의 10뉴턴이 얘한테 아니 상하 방향에 대해서는 또 2초 동안 충격량을 줬을 거다. 그러면 그만큼 그 방향에 관한 한 속도 변화, 운동량 변화가 있을 거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요거 위아래 방향에 대해서는 이거 아래로 2분의 20이니까 연직 방향에 대해서는 위쪽으로 2분의 25 뉴턴이 계속 가해졌다. 얼마나? 2초 동안. 그런 게 충격량이죠. 그래서 2초 동안 물체는 위쪽으로 25 뉴턴세크에 25kgm/s의 운동량 변화, 25 뉴턴세크의 충격량을 받았겠다. 이게 다 됐네요. 물체 원래 10kg짜리여서 위쪽 운동량이 80이었는데 요게 위쪽으로 25만큼 더 운동량 추가된 105kgm/s 그런 운동량으로 되었을 거다. 이거 위로 올라가면 보통은 느려지면서 이제 내려가야지 싶은데 뭐가 자꾸 이렇게 미니까 얘가 하다가 얘가 위쪽으로 자꾸 오히려 빨라지는 속도가 되기도 하네.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었고요. 그런 힘을 받아서 속도로서는 요거 운동량이니까 10분에 나눠가지고 10kg으로 나눠가지고 위쪽 방향 10.5m/s 속도로 순간적으로 운동하고 있었음. 요거 구하는데 속도 구해라 라 그러면은 어떤 높이까지 가가지고 몇 초 걸려서 이렇게 했으면 증가속도 운동 해가지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됐을 거야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쓰면 안 되는 거고요. 외력 수직항력이 실제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운동량 기준으로만 벡터 분해해서 좌우 방향, 상하 방향 따로 생각하면서 푸는 문제였어요. 항상 콜럼버스의 달걀이죠. 듣고 보면 이거 되게 단순하네? 계산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네 싶은데 문제를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본 내용들만 사용은 했지만 이것들을 얼마나 제대로 깊이 알고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거 관련한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2번 문제 1번은 얘기할 수 있겠고요. 정지 상태에서 빗면 꼭대기에 정지해 있었던 해당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가만히 놓으면은 빗면은 왼쪽으로 공은 닿은 채로 아래쪽으로 쭉 미끄러질 수 있는데 그럴 때 최종 각각의 절대 속도 라지 V 또는 스몰 V는 얼마인가? 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물체 상황이었었는데 물체를 정지시켜 놨어요.
두 개 등장하는 물체 모두 정지시켜 놨었는데 이거를 손으로 놓으면 역시 물체 쭉 내려갈 것 같은데 바닥이 워낙에 미끄러울 거기 때문에 상당히 미끄러울 거기 때문에 고정된 지형지물이 아닌 빗면 물체에 대해서 이게 내려가면서 좀 대충 생각만 해봐도 뭐가 이렇게 자꾸 내려는 가는데 이게 누르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렇게 되니까 얘도 좀 같이 이렇게 밀려날 것 같아. 그러면은 빗면 물체가 적당히 밀려나면서 요 물체도 빗면에 아무튼 접촉은 된 상태로 계속 내려와야 되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제 왔을 때 원래 위치보다야 오른쪽으로 오겠는데 그게 빗면 방향이 아니라 뭐 좀 요런 방향 이것도 또 곡선형인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직선 형태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빗면 따라서 요 그림 자세히 보면은 이 빗면 물체는 왼쪽으로 라지 V 속도를 가진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좀 상세하게 자세히 보면은 공이 동그란 물체가 마지막에 가지는 속도 V 방향이 요 빗면 모양하고 나란한 방향 아닙니다. 스몰 V의 방향 화살표가 요거보다 요렇게 좀 더 가파른 방향으로 표현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나? 그거 신경 써서 내가 그린 건데. 그래서 요렇게 되도록 한다. 그랬을 때 이 속도 B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도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에 각각 받았을 힘 어떻게 되나 분석을 해보면 물체 운동 과정에서 가속도를 알아야 뭐 어떤 특정 시각에서 어떤 방향의 가속도를 속도 변화를 어떻게 될지 알아야 될지 그것들을 쭉 연결하면은 최종 위치, 최종 속도, 에너지 값들 다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임의의 순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최초 위치에서 어떻게 좌우로 운동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요 빗면 물체는 받는 힘이 당연히 중력, 수직항력, 상쇄되고 마찰력 없을 거고 그리고 받을 힘이 공과의 접촉돼 있어서 접촉에 의해서 이쪽 방향으로 적당 크기의 수직항력 요거 하나 받을 겁니다. 그리고 공이 받을 힘은 중력과 수직항력 요거 작용반전관계에서 똑같고 10kg짜리니까 100N의 중력 요 공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받는 거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빗면 물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힘을 받으면서 왼쪽으로만 운동을 할 거라서 요 성분도 중력하고 합쳐져서 수직항력하고 지면에 의한 수직항력으로 상쇄가 될 거고요. 요 힘만 결국에는 받을 거다. 수직항력이 N이라면은 물체가 받을 요쪽 방향으로의 힘 5분의 4 N이 빗면 물체에 대해서는 R자임으로 손쉽게 구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요 동그란 공 모양 물체, 공은 아래로 이런 힘을 받으면서 이쪽 받으니까 이 힘도 오른쪽 방향, 위쪽 방향 분해하는 거는 쉬운데 오른쪽 방향 5분의 4 N, 위쪽 방향 5분의 3 N으로 해가지고 분해하는 건 쉬운데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어떤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고자 할 거니까 힘을 이용해서 물체의 운동 방향이 아니라 물체가 가속될 방향의 나란한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물체가 받는 힘을 분해를 한 다음에 이 힘은 넌 없는 거야 상쇄되겠지 라고 한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처럼 문제를 풀이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는데 이거는 실제적인 물체의 운동 방향은 우리가 따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가속될 방향 몰라도 몰라 그냥 수평 방향, 연직 방향, 수직 방향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힘 구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까지는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각각의 물체가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한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두 물체는 힘을 받고 어쩌고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운동할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운동할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라고 한다는 게 되게 이상한 질문이긴 한데 물체들이 운동한 동안에 혹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나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조건, 역학적인 합의 보존 조건 또 물어보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 합이 보존이 되느냐? 각각의 물체가 역학적 에너지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그 변화량이 증가 감소분이 똑같다면은 역학적 에너지도 보존이 될 건데, 자, 물체들 일단 가만 생각해 보면 요 빗면 물체 A 물체라고 할까요? 요거 왼쪽으로 가는 정도하고 B 물체 또는 공 요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내려오는 거 변이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방향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죠. 그러니까 변이도 다르고 그러는데 여기 두 물체의 변이는 다른데, 그런데 물체가 받는 힘들은 중력 제외하고 뭐 큰 의미 없는 수직항력 제외하고, 이 수직항력 일을 안 하니까 두 물체가 받은 또 기타 등등의 힘은 뭐 이렇게 있을 때 현재 받는 수직항력 있네, 나도 지금 수직항력 있네, 이 문제의 수직항력이 물체들의 운동 방향, 수직 방향이 아니니까 이것들에 의한 일을 받을 것 같아. 그런데 그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물체에 가해질 수직항력이 각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텐데, 그게 크기가 같고 방향, 부호가 반대, 증가 감소량이 그래서 똑같다, 이렇느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도 이제 분해해보고 어쩌고 하면 다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똑같네 싶은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씩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힘이 하는 일 W는 Fs 코사인 세타다라고 하죠. 물체에 가해진 힘 F가 하는 일은 F의 크기 곱하기 변위의 크기 곱하기 변위와 힘 사이의 각도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엄밀하게가 아니라 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면은 S라고 하는 게 물체의 변위가 아니에요. 물체의 변위가 아닙니다. 뭐야? 물체에 가해지는 힘의 작용점 변이에요. 물체에 가해지는 힘의 작용점 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물체를 내가 힘을 이렇게 가할 수도 있는데 힘을 이렇게 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를 밀다가 여기도 밀다가 여기도 밀다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체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쪽에서 힘을 가다가 중간쯤 갔을 땐 힘을 여기서 가고 나중에는 힘을 여기서 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자, 지금 요거는 큰 문제는 안 되는데 F라는 힘의 크기를 일정하게 두면서 물체가 변을 오른쪽으로 S만큼 갔을 때 이 힘이 한 일은 F 곱하기 S 코사인 F 방향 S 방향, 이거 똑같네 그래가지고 요거 코사인 0도 해가지고 F 곱하기 S네요,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엄밀한 의미에서 생각을 하면은 F가 여기서 가해지는데 힘의 작용점이 여기 이렇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바뀐다 그러면은 작용점의 변위를 S 프라임 요 방향으로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이제 힘의 방향과 작용점의 변위 방향 사이에 각도가 생기죠. 그래서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힘을 여기에서는 이거 얼마나 빠르게 옮기느냐 이런 것도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직선 형태로 나타난다 치면은 F와 S 프라임의 변위 사이의 각도에 대해서 Fs 코사인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F S 프라임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해야지 된다고. 근데 그거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직선 형태였을 때는 S 프라임의 코사인 세타 곱하면 격에 또 S 나와가지고 이게 똑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긴 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물체 변이해도 큰 문제는 없고 다 맞는데, 요거를 요렇게 생각을 한다면, 자, 여기에서 물체들이 받을 힘, 빗면 물체와 공 물체에 작용할 수직항력에 의한 이 일을 생각할 때 빗면 물체는 왼쪽으로 약간 움직이고 공 물체는 약간 이렇게 가파른 요 방향보다 더 가파른 방향으로 쭉 움직이니까 변이가 다르고 그 각도도 다르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뭔가 변이 문제 생기고 각도 문제도 생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딱 하나의 힘에 의해서 빗면 물체가 받고 공이 받는 힘, 여기서 작용함 좀 더 봤더니
공은 이 빗면 이렇게 밀려났을 때 공은 뭐 이 정도 지점 갔을 때 그 순간 작용하는 수직항력이 있다 치고 그게 가하는 힘의 방향, 크기 적당히 있는데 이 작용점의 변위 곱하기 힘의 방향, 일정할 힘의 방향 그것 사이에 코사인 값 하는 것들은 너나 나나 공통이기 때문에 더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작용점 변위에 대해서 힘의 변위, 힘의 크기와 방향, 힘의 크기, 그 작용점 변위의 크기 곱하기 둘 사이의 각도 이렇게 하면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물체에 대한 수직 항력이 하는 일 공통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크기에 대해서 생각할 때 공통이라고 똑같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크기에 대해서 큰 걱정 없이 공통 크기라 그러면 이제 또 방향은 이제 상이하게 나타나긴 합니다. 이제 수직 방향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요거는 큰 어려움 없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된다 라고 쓸 수 있겠다. 이거를 변위를 실제로 따져보고 힘의 크기 분해해서 또 그 방향성 생각해가지고 분해한 것들에서 각각에 대해서 써주고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까다로워집니다. 자, 관련해서 지금 요거를 이해를 잘 했을지 모르겠는데 해설만 잠깐 보면요. 자, 7쪽의 해설 이제 2번 문제 2번인 2-2번이죠. 수직 항력을 N뉴턴 그러면 좀 귀찮으니까 여기서는 F뉴턴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러이러한 힘을 이런 그 수평 방향 뭐 수직 방향 이런 힘을 받으면서 이게 수평 방향에 R자임이 되거나 그래서 이런 가속도로 움직이게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뒤에 마찰 공기저항 기타 이게 그림이 왜 이렇게 중간에 꼈냐? 편집상 실수네요. 마찰 공기저항 기타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두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합은 보존된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설명이 약간 요거 좀 더 들어갔으면 하는 게 있어서 역학적 에너지가 왜 보존된다고 할 수 있지? 이게 원래는 되게 중요하면서도 엄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면서도 하나 더 볼 거라 그러면은 자, 물체들이 이런 식으로 힘을 받을 때 조금 지저분한 거는 지우면은 빗면 물체는 순간적으로 수직항력 성분 왼쪽으로 받고 아래쪽으로 받고 공 물체는 중력도 받는데 수직항력 위쪽으로 받고 오른쪽으로 받는 거로 이렇게 나눠준다면 그러면 최소한 왼쪽 방향으로 받고 오른쪽으로 받는 힘은 요거는 수직항력 유성분 공은 그거의 중력 성분으로 해서 둘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좌우 방향으로 받는 힘은 방향이 반대고 크기가 똑같겠다. 우리 뒤쪽 해설에 따르면 n을 F라고 놓긴 했죠. 그렇게 된다면 두 물체의 최소한 좌우 방향으로의 같은 시간 동안 충격량은 똑같겠다. 충격량이 똑같을 건데 아예 A와 B가 질량이 똑같아요. 그럼 어떻다는 얘기야? 물체들의 순간 좌우 방향 속도는 0m/s에서 둘 다 시작할 거니까 좌우 방향 속도는 똑같을 거다라는 얘기죠. 자, 좌우 방향의 속도가 똑같을 거다라고 하는 거는 최초 여기서 시작했는데 최종적으로 물체가 요거는 왼쪽으로 밀리고 오른쪽으로 밀린다 그랬을 때 뭐 순간순간 왼쪽 방향에 오른쪽 방향의 속도가 똑같을 거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림을 좀 예쁘게 그려야 되는데 삼각형 물체, 빗면 물체 입장에서 왼쪽으로 간 거리나 공 모양 물체 기준으로 이게 밀려난 거 고려하고 빗면 따라서 내려온 거 고려했을 때 공이 오른쪽으로 간 거리는 똑같아야 되겠다. 아니 상하 방향 생각하지 말고 좌우 방향만 생각하면
0m/s, 0m/s였는데 질량이 똑같은데 내가 받는 왼쪽 방향으로의 힘, 오른쪽 방향으로의 힘 똑같다. 그러면은 각자 뭐 적당히 뭐 등가속도 운동일 수도 있고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가는 순간 속도들이 똑같으면서 거리는 똑같아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그러면은 지금 이 빗면의 길이가 요게 8m라 그랬죠. 8m, 6m, 10m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물체가 8m만큼 내려오는 동안에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면 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체가 고정 상태에서 내가 쭉 갔을 때 여기까지 간다면 6m를 갔었어야지 되는 건데 6m 갔었어야 되는 건데 바닥에 닿은 순간에 물체 자체가 밀려난 거리랑 공이 오른쪽이랑 같아야 되면서 말하자면 이 끝점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6m 떨어진 지점에 물체가 온 상황이 되려면 그러는데 물체가 밀려난 왼쪽으로의 거리와 공이 오른쪽으로 간 거리가 같으려면 그러면 이 상태가 됐을 때 그때까지 삼각형 빗면 물체가 왼쪽으로 이동한 거리 3m, 공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리 3m 요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물체는 8m 내려오면서 오른쪽으로는 3m 방향으로 요런 식의 운동을 했었어야 됐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체 변이의 방향에 대해서 이와 같이 생각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지는 풀이 방향은 서술 방식은 약간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는데 물체들이 각자 이만큼씩 이동하는 동안에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라는 거 써도 되겠고 아니면은 이만큼 이동한 상황에서 물체의 요 변이 요 방향이라는 것은 뭐 8대 3 되는 요런 방향이 돼야 된다라는 것도 또 이용하고 뭐 그렇게 다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한 다음부터는 물체가 요 8대 3 비율의 빗면을 쭉 내려오는 상황이다 라는 걸로 이해한 다음에 물체 두 개 서로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하면서 이제 풀기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것까지 설명해 나가는 과정이 이 문제에서는 사실은 핵심 내용이었다라고 봐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뭐 속도 분해 뭐 해보고 나면은 최종적으로는 물체 다 내려온 상황에서 1kg짜리 빗면 물체 왼쪽으로 라지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 그러면은 절대 속도로서 지면에 대한 속도로서 요 동그란 물체 공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속도 이거 다 따져보니까 좌우 방향으로는 질량이 똑같기도 하니까 똑같은 속도 그대로 있어야 돼 라고 했었으면서 물체는 요거는 아랫방향으로의 속도 성분도 있었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내려왔을 변위가 이런 식으로 왔었어야 되니까 3대 8만큼 왔었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직선 따라서 온다 치면은 그러면은 아랫방향으로의 속도는 V의 3분의 8이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해 보일 수도 있었던 것을 뭐 당연히 이해되지 않나 하면서 그러면은 실제 V라는 거는 라지 V 값만 구할 수 있다면은 V제곱 뭐 그냥 뺍시다. 아니 하자. V제곱 플러스 3분의 8 V의 제곱의 루트 이게 V 빠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9분의 73 이렇게 되나? V 루트 9 요런 속도가 됐다 쳤을 때 요 속도 이용하고 V 이용해서 1kg 1kg에 대해서 역학적 에너지 처음하고 같아야 된다라고 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써가지고 계산하는 건 간단하기 때문에 요거를 풀기만 하면 된다인데
자, 여러분 요거 설명하는 과정 어땠어요? 물체가 이렇게 될 때 역학적인 보존을 쓰긴 쓸 건데 좌우 방향만 보면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된다면 마지막 속도가 이와 같이 표시될 수 있으면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식, 전개, 풀이, 답 이렇게 쓰면 되는 거라서 풀이하는 과정에서 계산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고. 여기서 이걸 왜 분해해서 보면은 이렇게 편안하게 볼 수 있는지, 그러면은 중간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왜 되는지, 그래서 좌우 방향 생각하고 아랫 방향은 별도로 생각한다면 나중에 합쳐보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적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였었기 때문에 그걸 말로 어떻게 풀어내고 그걸 설명하는 과정을 적절한 그림을 어떻게 곁들이느냐, 요게 요 문제에선 중요했었는데 그런 거 연습하는 이제 문항이었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는 그 상세한 계산 뭐 이런 거는 뭐 중력과 속도 대입하고 뭐 그러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보면 되겠고 3번 문제가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그 연대 문제에서는 상당히 단원별로 전자기력, 전자기역학, 원운동, 포물선운동, 에너지 거기에다가 뭐 전자기 유도, 전기력, 전기장 이런 것들로 두 문항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은근히 전자기파, 파동, 파동의 간섭 이런 것들도 언급하기 때문에 그 양자역학적 효과, 모의 수준에서 하는 것들, 미시세계에서의 일들 하는 거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파동과 그 물질파, 물질의 이중성 합파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이비슨 거머 실험, 데이비슨 저머 실험 나오게 되죠. 데이비슨 저머 실험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주 전형적인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외우기만 하지 실제로 구하는 일은 많이 있진 않았을 겁니다. 그거 연세대 문제 유형처럼 숫자값 제법 이렇게 좀 까다로운 숫자들처럼 보여도 숫자를 오히려 간단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것들 잘 생각해 보면서 데이비슨 저머 실험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거 그대로긴 한데 중간에 관련 내용 필요한 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요거는 좀 빠르게 15분 정도 안에 풀이 자체와 계산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해봅니다. 요 세 번째 문제 결국에는 데이비슨 저머 실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는 일단 논제가 크게는 세 가지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논제는 여기 전자가 방출이 됐는데 전자가 방출되고 나서 여기에서 가속되는 구간이 필요한데 전자는 어떻게 해가지고 일단 방출했을 때 거의 속도는 무시할 만하다라고 한 다음에 뭔가 어떤 여기에서의 장치에 의해서 방향이 약간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자기 렌즈를 통과하는 동안에 방향을 초점을 맞춰주고 뭐 그런 거 한다. 전자 현미경에서는 그런 것도 작용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방향을 막 바꾸고 자기 렌즈에 의해서 초점을 맞춰주는 과정에서는 로렌츠 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교과서에서 다 빠졌기 때문에 대신 가속하는 구간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필라멘트 또는 이렇게 그 동글동글한 코일 표시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전자가 여기서 나오기는 했는데 전자에 나온 부분이 어떤 극판의 구멍 부분이라서 극판이 두 개가 있어. 구멍 뚫려 있어. 극판에 조그만 구멍 두 개 뚫려 있어 가지고 이 극판 사이에 전원장치, 전위차 두는 장치를 이렇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요 사이에 V볼트 걸려 있어서 전자전하량은 Q라고 안 하고 보통 E라고 하죠. E 값 1.6 곱하기 10에서 19제곱 쿨롱. 그래서 여기서는 운동에너지 거의 0이었던 것이 여기 운동 안에 마이너스니까 전기장 이렇게 형성돼 있어가지고 극판 사이에 전기장 이런 거 표시하는 건 우리 자주 해봤죠. V볼트에 해당할 전위차도 또 이렇게 등전이면 그려서 확인도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게 여기까지 왔다면 이런 두 극판 사이의 전기장은 안쪽에만 균일하게 형성이 되지 바깥쪽에선 전혀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쿨롱짜리가 여기 동안 오는 동안에 마이너스니까 전기력선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가속됐을 마지막 속도는 유일하게
전하량 E에 대해서 V볼트만큼 오는 동안에 전위차 V라 그러면은 전기력에 의한 일을 요만큼만 받았다 할 것이 알짜 힘으로써 운동 에너지만 변했다면 전자 질량 ME에 대해서 V라는 속도가 돼서 올 거다 또는 이런 에너지 상태로 올 거다라고 요런 가속 구간을 만들어주는 게 연대에서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고 이 표현에 대해서도 전기장 속에서 전기력을 전기장 음전하 반대 방향으로 받았을 거니까 그걸로 뭐 적당히 D미터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어쨌든 그거는 이만큼의 E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쓴다라고 하거나 두 번째 표현으로는 똑같은 거긴 한데 상대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온 동안에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포함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속도 제로 포텐셜 에너지는 EV였었다가 여기 가면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질량 M에 대해서 V 되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여기서가 0일 거니까 전위는 여기가 높지만 음전하기 때문에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가 더 낮은 거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인 것처럼 쓰는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결론은 뭐 식은 똑같아지니까 상관이 없죠. 지난 시간에 봤었던 연대 작년 기출 문제에서 조금 요거 전기장 속에 비스듬하게 들어간 게 이렇게 움직이는 뭐 이렇게 되는 경우 포물선 운동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고려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풀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방법을 쓰더라도 최종적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는 익숙한 경우에는 이렇게 잘 쓸 수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뭐 여기 전자 방출시키는 장치 필라멘트 또는 뭐 그런 뭔가 장치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뿅 튀어나오게 했어. 뭐 주사기로 전자를 쐈냐 싶기는 한데 이런 걸 쐈는데 여기 얘가 나와서 봤더니 이 주변을 어떤 마이너스 큐쿨롱으로 대전된 고리가 감싸고 있어. 거기에 중앙으로 이건 입사를 했다라 그런다면은 상대적으로 고리의 크기가 매우 작고 상대적으로 니켈판 뭐 이런 것이 대단히 멀리 있다면은 지금은 이런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큐쿨롱으로 대전된 고리에서 R미터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 니켈판에 도달할 때는 거의 요거 뭐 몇 밀리미터도 아니고 뭐 나노미터, 마이크로미터 수준이라 그러면은 여기는 몇 센치, 몇 미터, 1미터만 떨어져도 이거는 거리가 요 고리들로부터 고리의 각 지점이나 중앙으로부터 무한히 멀리 떨어진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여기 이제 니켈판에 도착했을 때의 속도를 구하는 거 요것도 한번 연습해보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충돌하는 과정에서 요거 파동적 성질이 드러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충돌했는데 뭐 어디 가는데 이거 뭐 어쩌라고 싶은 것에 대해서 파동적 성질 나타난 결과 물질과 파장 구해줘야지 되고 그리고 요거 각도 관계에서는 이중 슬릿 실험처럼 그렇게 되면은 여기까지에 대해서 근사해서 여기까지 경로차 L1과 L2 보강간섭 나타나야 되면은 경로차 값이 람다의 n배 2분의 람다의 짝수배니까 람다의 n배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섭까지 물질파 간섭 요거 각각이 또 논점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여기 왔을 때 속도 V만 알면 전자 질량 뭐 이런 속도를 가지면 물질파 파장 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간섭 조건 하는 거는 좀 계산들만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약간 약한 부분이 그래서 V값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뭔가 여기 마이너스 대전체가 고리 같은 걸로 있으니까 여기에 전자 음전하짜리 떨어지면은 얘네들한테 밀리는 힘을 받을 것 같아. 이게 불안정 평형점인데 여기 딱 가운데 있을 때는 밀리는 힘들이 다 상쇄가 될 거니까 움직일 리가 없지만 조금이라도 위로 조금이라도 아래로 벗어나면은 그때부터는 계속 전기력 동그란 거 요 테두리로부터 전기력 아래쪽으로 알짜 힘을 받거나 위쪽으로 받을 수 있는데 위쪽은 좀 무시하고요. 아래쪽으로 쭉 힘을 받는다면은 그게 힘을 받는 게 지금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 고리에 마이너스 큐쿨롱이 쭉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 있을 때 고리로부터 각 고리 대전체로부터의 거리 상쇄되고 뭐 알점 이쪽인 거 확실한데
이게 멀리 떨어지면 그 각도도 변하고 R자이면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등가속도 운동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요걸 표현하는 게 까다로워질 수도 있다. 그럴 때 유용한 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 내지는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죠. 자, 엄밀하게 이걸 유도하려고 그러면은 꽤 문제가 복잡해지기는 합니다.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제시문 다가 있죠. 전하량 Q, 제시문 다 스몰 Q로 대전된 점입자가 전하량 Q로 라지 Q로 대전된 점전하와 거리가 R만큼 떨어졌을 때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는 K, R분의 QQ라고 한다. 자, 요거는 점전하 Q, 점전하 스몰 q 사이에 전하 중심 사이 거리가 r일 때 현재 이들에 의한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는 K, R 제곱 아니고요. R 분의 QQ 만큼의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라고 할 건데 이를 응용하면 전하 밀도가 균일하게 고리 형태로 라지 Q만큼 분포해 있는 중앙점에 점전하 라지 스몰 Q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 식으로 똑같이 쓸 수 있다라고 그래요. 요게 점전하 이렇게 했는데 이 점전하 덩어리가 균일하게 이런 식으로 여기 큐큐큐큐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전하들 조그만 거 다 합치면 Q라고 나올 때 요 가운데에 이게 원형이니까 반지름 일정하겠죠. 반지름 R로 일정한 것에 요거부터 거리 R만큼씩 떨어진 걸로 분포되어 있고 각각으로부터 거리 R 요렇게 하면은 그때도 상세한 설명은 하진 않았지만 이때도 똑같은 식으로 요 반지름 R에 대해서 두 개의 전하량 크기 곱 쿨롱 상수 쓰면은 요게 또 요 순간의 포텐셜 에너지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가 대전체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제로가 된다. 점전하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무한 원점에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기 때문에 전기적 포텐셜 제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점전하가 아니라 거리가 먼데 얘가 요렇게 고리 형태로 분포되어 있는 총전하가 라지 Q라고 했을 때에도 이것들로부터의 거리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무한대가 되면은 그때도 뭐 비슷하게 전기적 포텐셜은 제로라고 둘 수 있다. 요거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상세한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나타낸다면 지금 요 전자의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지금 운동 에너지는 0이고요.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0 더하기 전기적 포텐셜 K 곱하기 반지름 R에 대해서 요거 전자니까 전하량 크기 E,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E, 요거는 분포된 총전하가 Q니까 마이너스 Q 곱하면 마이너스라서 요거 지금 전기적 포텐셜이 플러스 나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정도 실험 장치에서 R값이 충분히 작았을 때 요 정도 거리는 무한대로 볼 수 있다면 여기서는 전자 질량 M짜리, M2짜리 속도 V 됐다. 운동 에너지 더하기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해야 되는 게 요런 고리랑 현재 거의 무한한 거나 다름없어 라는 거리 떨어져 있다고 봐요. 요런 정도 수준의 문제에서는 그래서 0 된다 그러면 이거 내려오는 동안에 전자가 중력 때문에 MGH 떨어지는 건 맨날 무시할 거니까 그런 거 무시한다 이런 것들도 좀 써주시고 공기정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뭐 영향받고 이런 것도 없다 그러면 이거 보존됐을 거다라는 거에서 요 값이 요게 되도록 곱하기 n분의 2 루트 씌워주면은 속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가속장치도 생각은 해볼 수 있다. 그런 거 하나 연습을 해봤고요. 실제 숫자 넣어서 계산하는 거는 까다롭죠. 그런데 이게 반지름이 적당하고 Q값이 적당해가지고 여기 나온 것처럼 지금 사용할 실험에서는 33분의 3214의 전체 제곱에 곱하기 10의 4제곱 만큼의 요런 Q에 대한 거리의 비율값 이렇게 나오니까 계산할 때는 손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숫자입니다. 라는 식이고요. 이런 식으로 수치값을 적당히 이상한 숫자지만 적당히
이렇게 주기도 하는 게 연대 문제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적당한 속도가 됐다 치자. 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니켈 결정의 위층 아래층에 있을 니켈 원자 핵과 뭐 충돌을 하나? 그러면 이렇게 튕겨나가나? 그 충돌이 이렇게도 다 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충돌들 중에서 여기서 충돌하는 경우, 여기서 충돌하는 경우, 충돌을 약간 빗맞아서 하는 경우 각각의 두 점에서 충돌 결과 여러 가지 방향으로 튕겨나가는 거. 여기서 넘어가고 여기서 충돌했더니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다 날아간 경우,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전자가 검출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정말 랜덤하게 방출될 줄 알았는데 마치 각각 지점에서 여기서 충돌해서 여기로만 가고 여기서 충돌해서 여기로만 간 것처럼 이 지점에서만 전자가 많이 방출됐더라. 다른 데서는 좀 듬성듬성 또는 이거보단 적게 모인 것처럼 스크린에 모이게 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보이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전자가 뭔가 파동적 성질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V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각각의 지점에서 튀어나갈 때의 물질파 파장값이 람다는 mv분의 하만큼으로 플랑크 상수도 다 대입해서 써줘야 되겠죠. 이런 파장값인 파동처럼 여기에서 행동을 할 것이며, 그래서 여기가 마치 보강 간섭된 것처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건데, 보강 간섭은 보통 지금 여기서 튀어나가고 여기서 튀어나갔던 것처럼 됐으니까 딱 이 지점은 L1, L2 차이가 제로라서 당연히 보강 간섭될 건데 뭐 요런 데는 지금 튕겨나가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안 했으니까 여기서 유독 많이 관찰됐다라는 거는 중간에 보강 간섭점 없이 여기가 바로 이 경로차 델타 L이 2분의 람다의 2468배, 제로배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2468배 중에서 2배 되는 소위 첫 번째 보강 간섭점이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거 2분의 람다의 2배, 델타를 구했어도 2분의 람다의 2배라든지 는 람다다 라고 하는 거, 이거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 대충 넘어가 버린 친구들도 있는데 이것도 언급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델타 L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는 것도 또한 여러분들이 잘 풀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이중 슬립 간섭 할 때 이럴 때는 델타 L 어떻게 요거 니켈 결정 사이의 그 차이니까 요거 몇 나노미터 수준, 몇 옹스트롱 수준에서 나올 거리니까 이 거리 굉장히 멀다 그러면 여기서 튀어나간 전자들 거의 나란하게 간다면 델타 L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거 이렇게 한다 그랬죠? 이게 나란하게 갈 건데 요거 중앙에서 가는 각도를 잰 것처럼 어차피 그거나 다 똑같을 거니까 요런 식의 각도를 잰다고 그러면은 이게 나란하게 평행하게 간다 치고 이것들이 갈 경로가 결국엔 차이가 요만큼의 요 간격을 알고 있다면, D를 알고 있다면 요거 세타 각도에 대해서 이 길이만큼이 요거 나란하게 가는 것에 요게 조금 더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층간 간격 D에 대해서 요 각도가 세타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D 코사인 세타로 델타 L을 또한 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대입하고 속도 알고 전자 질량 하니까 람다 물질파 파장 알고 그거 람다의 1배 또는 2분의 람다의 2배이어야 된다라는 것도 서술 다 해주고, 그리고 계산들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해주면 마무리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요게 전체적으로 논점들이 이렇게 약간 복잡해 보이는 문제들은 쓰다 보면 필요한 거 다 쓰면은 논점은 자연스럽게 다 쓰게 돼요. 하지만 중간 부분에서 뭐 이런 건 당연한 거지 하면서 넘어갈 것들,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추가 언급해 주는 게 득점에 필요하긴 했다는 거. 이것도 한 가지 여러분한테 이제 꼭 써달라는 거, 이런 거 찾을 줄 아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 강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풀이 과정에서도 문자만 열심히 이렇게 써줬지 중간 계산은 안 했고 마지막에만 한번 대입했어요. 중간에 숫자들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면 복잡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대입한 것도 여러분들 참고하라고 이렇게 써준 거지 중간 단계 이 정도로 복잡하게 안 하고 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제곱 코사인 세타 뭐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중간 너무 짜잘한 계산들 요거 생략하고 이렇게 써주는 게 실제 답안지 쓸 땐 필요하다. 요 정도 여러분한테 이제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실전 논제 치고 막 연대에서 실제로 나왔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논점들 쓸 때 표현상 주의해야 되는 거 아니면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기본 법칙이긴 한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 운동량 보존, 운동량 보존 법칙 자체냐, 운동량 크기는 합이 보존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세세한 것도 다 따질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총 정리하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요거 답안지로 표현할 땐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잘 써가지고 정리 잘한 것들 그렇지 이렇게 써야지 라는 것들이나 요 표현을 이렇게 고쳐서 좀 익숙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 답안도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같이 확인을 할게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간단한 질문 있는 친구들은 일단 그런 것들만 정리하고 없는 사람들은 매번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업 마치겠습니다.